잘 아시겠지만 8월 말 요때 이제 은대규 씨가 등장을 했죠. 은대규가 등장하니까 정말 기계처럼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지금은 매우 이제 안정세인 그런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지방은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러니까 8월 말 9월부터 은행대출 규제 강화했는데 그러면서 시장이 갑자기 꺾여버리니까 사람들이 은대규 씨가 진짜 이렇게 셌나? 공급이고 뭐고 하는 일단 대출 규제가 있느냐 대출 완화적이냐 따라서 시장이 막 움직인다고 설명해 왔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은대규가 좀 선을 넘어가지고 정부가 디딤돌 대출도 조인다고 하죠.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요즘에 은행대출 규제라는 그런 은대규 씨를 좀 퍼뜨렸는데 너무 사람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은대규 씨의 위력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좀 체감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은행대출 규제라는 은대규 씨만 쓰더라도 시장이 이렇게 금방 냉각이 되는데 왜 소위 문재인 정부 때는 은대규를 안 썼냐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2.0을 기다리면서 한국도 금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생각할 게 많아졌는데, 은행대출 규제가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단기간에는 좀 과열 양상으로 치닫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은행대출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 약간 시장을 한 번 더 좀 해석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11월 들어서도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8월 말 요때가 이제 은대규 씨가 등장을 했죠. 은대규가 등장하니까 정말 기계처럼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물론 이것만은 아닙니다. 8월 말 9월 초에는 특히 8월 초순에 코인도 고점 찍고 좀 꺾였고요. 그 다음에 미국 주식 시장도 고점 찍고 꺾였고,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상승률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지금은 매우 이제 안정세인 그런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지방은 약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드라마틱하게, 그러니까 8월 말 9월부터 은행대출 규제 강화했는데 그러면서 시장이 갑자기 꺾여버리니까 사람들이 은대규 씨가 진짜 이렇게 셌나? 이러면서 이걸 다시 굉장히 체감하고 계시는 게 저는 좀 신기한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공급이고 뭐고 하는 일단 대출 규제가 있느냐 대출 완화적이냐 따라서 시장이 막 움직인다고 설명해 왔었기 때문에 요즘에 그냥 사람들이 이걸 공감해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은대규가 좀 선을 넘어가지고 정부가 디딤돌 대출도 조인다고 하죠. 디딤돌 대출은 원래는 주거금융 차원에서 국토부가 추진해 왔었던 건데 거기에도 갑자기 규제를 한다 그래가지고요. 디딤돌 전체를 규제하긴 좀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할 때 반공제라는 걸 있었거든요. 반공제를 면제해주고 있었는데 그냥 반공제 적용하겠다. 이러면서 수도권은 소위 4,800만 원, 그 다음에 서울은 5,500만 원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의 저가주택을 구입할 때만 반공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요걸 넘어가게 되면은 그럼 반공제를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3억 이상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 반공제를 받는다는 거고요. 그러면 4,800 깎이고 서울은 5,500만큼 대출 한도가 차감이 되는 거니까 이게 작지 않은 돈입니다. 대출 한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그만큼 자기 자본이 더 필요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아니면 좀 더 낮춰서 가격을 사야 된다거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준공전 아파트처럼 담보를 잡기 어려울 때 은행이 돈부터 먼저 빌려준 다음에 주택이 완공돼서 소유권 설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담보를 바꿔주는 거로 이제 후취 담보대출을 이제 제한하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디딤돌 대출을 활용한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 잔금 대출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막힌다, 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디딤돌 대출을 좀 조사구를 내고 있는 거죠. 원래 잘 운용이 되고 있었던 거를. 왜냐하면 이거는 신생아 특례론이라는 것도 특례 디딤돌 대출이었는데, 신생아 특례론을 좀 더 팔기 위해서 종전 디딤돌 대출을 그냥 소위 붕괴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한 관료들은 진짜 문제 있는 관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규제를 하더라도 주거복지 차원에서 원래부터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죽여야 내가 새롭게 만든 신생아론이 잘 되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지 않고서는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를 죽일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디딤돌 대출 때문에 주택가격이 초강세로 갔느냐 그런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여튼 국토부가 진짜 요즘에 무슨 생각하는지 정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대규 씨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는,
문재인 정부는 그럼 은대규를 왜 안 썼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뭐 은행 대출 규제가 이렇게 쉬웠으면은 또 거꾸로 문정부 때는 대출 규제 많이 한 것 같잖아요. 많이 한 것 같으니까 되게 대출 규제 한 것 같은데 그때는 안 잡혔는데 왜 지금 이렇게 쉽게 잡히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맨날 하는 얘기지만은 뭐 5만 가지 투기지구 투기과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보편적인 대출 규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런 보편적인 대출 규제라는 건 되게 간단한 겁니다. LTV 70인데 LTV 50으로. 뭐 이런 식입니다. LTV 50인데 LTV 70으로. 그리고 DSR 미적용인데 DSR 적용으로. 이런 게 보편적인 거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청약조정지역마다 대출한도 따라서 다르고 주택 가액 따라서 다르고 주택 수에 따라서 다르고 소득 자산 기준 따라서 다르고 오만 대출 컨설턴트들만 활발해지게 만든 다음에 소비자들은 대출과 관련한 그런 걸 어떻게 받아야 될지 그 대출 후생은 완전 박살내놓고 근데 결국은 우회하는 루트는 너무나 많아가지고 우회한 사람들만 대출 더 많이 받아서 결국은 대출 증가액은 이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이런 상황이 펼쳐졌거든요. 결국에는 보편적인 대출 규제를 하면 되는데 이걸 왜 안 했냐 이거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종전정부 부동산 정책을 이제 비판을 했었는데 종전정부 부동산 정책은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받아들일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택가격은 결코 하락해서는 안 되고 그냥 주택가격은 그냥 급상승도 없고 급락도 없고 하락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뭐가 다르냐면은 하락할 수도 있지 이런 거고요. 하락할 수도 있는데 그냥 너무 이제 급락하면은 그건 안 되겠다 이런 거고 종전 정부는 하락이란 거를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하락은 안 돼.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보편적인 대출 규제를 못 썼던 거죠. 그래서 하락은 안 되고 사실상 받쳐주는 형태를 어렵게 막 이렇게 돌려서 썼던 것입니다. 지난 정부에 대한 그 취임 4년차 기준으로 정책 평가했을 때 보면은 긍정 부정 평가를 기준으로 취임 4년차 됐을 때는 부정 평가가 조금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압도적 부정 평가가 높은 게 81%가 이게 언제였죠? 21년 4월이니까 20년 말에 임대차법 하면서 임차료가 치솟고 이 과정에서 요게 커졌는데 요겁니다. 요거 부동산. 결국 부동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22년 대선에서 이제 민주당 후보가 패배하고 국힘 후보가 승리한 거죠. 22년 대선에서. 이게 24년 미국 대선이랑 똑같았다. 이 얘기를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했는데 여튼 이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실패한 것입니다. 사실 그냥 시장이 하락할 용기만 있었어도 되는 건데. 자, 박근혜 정부 때를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는 대출 완화해줬습니다. 초이노믹스라고. 이때는 그냥 담보 비율 50%인데 담보 비율 다 70%까지 열자. 진짜 심플했습니다. 뭐 고민할 게 없었어요. 집값이 5억이면은 종전은 2억 5천 빌려줬었는데 이제는 3억 5천 빌려줘요. 그럼 내가 5억짜리 집을 살려면은 옛날엔 2억 5천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1억 5천만 있으면 집을 살 수가 있네? 이러면서 대출이 풀린 거예요. 그리고 22년 1월 달이죠. 그땐 물론 문재인 정부 막이었지만은 22년 1월과 22년 7월에 DSR이 시행이 됐죠. 이때는 어떻게 시행됐냐? DSR 2단계, DSR 3단계, 자기 소득 대비 딱 그 40% 이하로 받아라. 룰이 되게 간단하거든요. 사실 여기 전세 빠지고 집단대출 빠지고 등등 해서 좀 빠진 것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는 신용대출이랑 주담대가 DSR 적용을 딱 해버리니까 룰이 아주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출 규제라든가 대출 완화는 매우 간단해야지 직관적이고 소비자들이 헷갈려하지 않는데 문정부 때 대출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자, 투기지역을 정합니다. 투기과열지역을 정합니다. 청약조정지역을 정합니다. 또 15억 초과냐 아니냐를 정합니다. 9억 이상인지 아닌지를 또 정합니다. 그리고 이게 구입시 대출인지 보유시 대출인지를 또 쪼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초과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안 되지만 15억 넘는 주택을 전세 끼고 사놓은 다음에 이금융권을 가가지고 보유자금 대출로 스왑을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사실상 이거는 되는 거나 마찬가지고 1금융권에서 신규로 주택 구입하는 그런 대출만 막아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축은행들이 이제 그때 급속 성장을 했었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1금융권, 2금융권 대출 규제를 다르게 했습니다. 1금융권조차도 다 규제하지 않았고 2금융권은 완전 열어줬고요. 그리고 다주택자는 10%포인트 줄인다고 했는데 다주택자가 또 투기과열 지역에 있냐 청약조정 지역에 있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출 컨설턴트가 있지 않으면은 할 수 없게 여기 또 있네요. 개인 대출을 했는데 법인은 또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법인으로 어마어마하게 또 갔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그먼트가 너무나 쪼개진 형태의 대출을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거든요. 제가 대출 이 당시에 만약에 정책을 총괄하고 있었다면은 대출 규제를 했는데 대출이 1년에 얼마나 늘었어요? 대출이 1년에 그냥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잖아요. 막 90조, 100조씩. 그러면은 자기네 대출 규제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출 규제 정책을 썼는데 대출액이 폭등했다 그러면 대출 규제가 실패한 거죠.
어디 빵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빵꾸가 있으니까 그걸 막으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빵꾸가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실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어디서 빵꾸 나는 거지? 어디서 대출하는 거지? 하다가 시장이 우리보다 너무 앞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보편적인 대출 규제가 있기 때문에 DSR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대출 규제가 있으니까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DSR을 그냥 썼으면 됐는데 DSR을 왜 안 썼는지 온통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고 디펜스하고 이러니까 저희가 23년 부동산과 정치란 책을 보면서 이제 스트레스가 받는 건 아닙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대출 규제나 대출 완화 이런 거는 정책이나 제도는 어려울 필요가 없고 특히 돈 다루는 제도는 매우 심플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내년에 전세대출과 관련해서 어쨌든 DSR에 편입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다는 거는 지금 금융시장에 좀 더 보편적인 그런 형태의 방향으로 시장이 가고 있다는 거랑 유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비트 가격이 되게 오르고 막 그런 시기인 건 맞는데 그래서 트로피 아파트를 소위 코인 팔아서 이제 살 만한 사람이 나온 것도 맞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은대규가 이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시장이 위축세로 갈 가능성이 현재는 조금 높아 보입니다. 이제 그렇게 시장을 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